자, 이번 시간에는 의사표시를 봅니다. 의사표시. 첫날 배울 때 그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고 했다, 그죠? 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모여서 법률 행위를 만든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를 만드는 뭐다?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이렇게 배웠죠, 그죠?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그리고 의사표시는 뭘로 만들어져요? 내면적으로 결정된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효력요건을 할 때 의사표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의사표시가 일치돼야 되고 의사결정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의사표시가 일치되지 않는다든지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든지 취소가 되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의사표시가 일치되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다, 그죠? 그것이 뭐더라? 비진이 표시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착오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하자가 있는 것이 뭐예요? 사기, 강박이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비정상적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요 의사표시가 일치되고 하자가 없는 것을 정상적 의사표시, 그 다음에 이것을 비정상적 의사표시, 정상적 의사표시라면 그 결과가 뭡니까? 유효겠죠. 권리 변동의 단계로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근데 비정상적 의사표시라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는 무효가 되든지 취소 가능이 되겠죠. 그래서 권리 변동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고 밑으로 쳐진다. 그것이 뭐야? 취소 가능, 무효다, 그죠? 취소 무효인데, 취소 가능한 점을 우리가 뭐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연습했죠. 첫날 배운 그 기초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OX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공통 요소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 의사는 X인데 표시는 O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불일치 사실을 누가 알고 모르는가에 따라서 일단 표의자가 무슨 말이죠? 표의자는 말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말이죠. 표의자,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다음에 상대방. 그러니까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서 그 사실을 누가 알고 모르는가에 따라서 이제 1, 2, 3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 불일치를 표의자는 알고 있고 상대방은 모르고 있다. 이게 비진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비진의 의사표시는 모르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관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계약을 맺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은 효력을 줍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알았거나 이 표의자가 거짓으로 속마음과 그 행동이 다르다, 즉 거짓으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보호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때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정의 표시는 뭐냐면 의사표시 불일치를 서로 짜고서, 통정이 서로 짜고 이 말이죠. 표의자와 상대방이 서로 통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가짜라는 사실을 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효력을 줄 필요가 없죠. 처음부터 이게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오는 뭐냐면 의사표시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도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하고 표의자가 자기 자신의 행동이 가짜라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상대방은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효력을 줍니다. 일단은 효력을 준다고 뭐지? 취소 가능이죠. 일단은 효력을 주는데 나중에라도 취소를 해버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4번의 사회강박은 뭐냐면 그림이 좀 다릅니다. 사회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다. 일치하는데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서 의사결정을 했다든지 강박을 당한 상태에서 의사를 결정했다면 이는 의사표시 승리 과정에서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뭐다? 취소하기를 하자. 국회에서 이렇게 법을 정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무효 취소는 전부 다 그 성질이 뭐예요? 상대적 무효 취소다. 됐죠? 그러니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에서 당사자와 목적에 관련된 무효 취소는 절대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의사표시와 관련된 무효취소는 상대적, 따라서 선의 3적에는 주장할 수 없다 이랬죠. 이 기초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OX로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간단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령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요거는 뭐다? 착오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비진입 표시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통제허위 표시다.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만 딱딱 알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시험에서는 정상적 의사표시는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유효니까. 그래서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시험에 나오고요. 이러한 비정상적 의사표시 무효 취소는 전부 다 상대적 무효 취소이기 때문에 선의 3적에는 반드시 대항할 수 없단 말에 따라간다는 거 그것도 챙겨 놓으시고, 요까지가 의사표시 기본적 이론입니다. 자, 요까지를 일단 봅시다. 1번은 구성요소가 나와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을 보는 거죠. 제일 먼저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동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효과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행위라는 단계를 거쳐서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애를 자식을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을 판다고 칩시다. 그러면 집을 팔게 된 동기가 뭐예요? 혼인이죠. 그 다음에 효과서를 결정했단 말은 얼마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다는 뜻이고, 표시행위를 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 집을 얼마에 사세요라고 내 생각을 밝혔다는 뜻이죠.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의사표시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동기는 의사표시 구성요소인가 되어 있는데, 원칙은 그것이 표시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그 사람의 동기, 즉 속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의사표시 구성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기불법이나 동기착오나 동기란 말을 넣으면 항상 구성요소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외부적으로 표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표시가 되면 내 생각을 상대방이 알았으니까 이제는 의사표시 구성요소로서 인정이 되고, 동기불법 같은 경우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될 것이고, 동기착오 같은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표시가 되면 의사표시 구성요소로 되고, 그 동기가 표시되기 전까지는 의사표시 구성요소로서 취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 본질에 관한 이론,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민법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의사표시였죠. 내면적으로 결정된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의 가장 기초 단어가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만들 때도 이 기본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법을 정할 때 의사를 중시하는 쪽으로 법 이론을 정하면 그 나라 법 체계를 말한다. 의사주의 법 체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의사를 중시하는 쪽이죠. 어떤 나라에서 법을 정하면서 우리나라는 의사보다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외부적으로 드러난 표시에다 초점을 맞춰서 법률 체계를 잡자 이렇게 국회에서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나라 법 체계를 표시주의 법 체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주의란 말이 들어가면 이건 선택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 법 체계가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을 했냐? 우리 민법만 잘 보면 되겠죠. 우리 민법은 크게 나누면 재산법 분야하고 가족법, 신분법 분야를 나눌 수 있는데, 재산법 분야는 거래 안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의사보다는 표시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엄격한 한쪽에 치우친 표시는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절충주의를 취하는데, 우리 민법의 재산법은 절충주의를 취하는데 가운데 딱 있는 절충주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여기 의사고 여기 표시라면 엄격한 의미의 절충주의는 딱 중간에 있는 게 절충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재산법상의 절충주의는 조금 표시주의 쪽에 기울어진 절충주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표시를 중시하는 절충주의를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여기 우리 민법의 이거 재산법상 태도고요. 그 다음에 신분법은 엄격한 의사주의를 취합니다. 신분행위는 표시보다는 의사를 중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 재산법상 행위는 일단은 표시된 대로 효력을 줍니다. 그런데 신분행위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으면 그 표시는 그냥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혼인할 생각이 없는데 끝으로는 혼인신고를 했죠. 하더라도 그 혼인신고는 의사가 수반되지 않는 혼인신고니까 처음부터 무효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의사주의를 취한다 이런 논리예요. 우리나라 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의사주의 이론, 표시주의 이론 이런 걸 뭐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절충주의 이론 넘었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재산법 분야에서는 표시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거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신분법은 아까 우리 17페이지에서 의사주의 이론에 보니까 마지막 줄에 주로 가족법 분야에서 적용된다 이래 되죠. 그래서 신분행위는 가족법 분야에서
의사주의를 중시하고 의사를 중시하고 그다음에 재산법 분야에서는 절충주의를 취하는데 표시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를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번은 107조 비진이부터 110조 사이강박까지 의사표시와 관련된 공통 요소가 쭉 적혀 있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외우는 거 나와 있죠. 뭐 저 양어를 일본어 우리 외울 때 공주가 이렇게 외운 거 있죠, 그죠? 그래서 107조, 110조까지 공주가 원칙상 적용이 없다. 공법행위, 소송행위, 소송행위도 일종의 공법행위죠. 그리고 공주, 주식의 인수청약행위, 가족보상법률행위, 신분행위죠. 그런 것들은 원칙상 적용이 없다. 그 다음에 이번은 의사표시와 관련된 무효취소는 전부 다 뭐예요? 상대적 무효취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말이 따라간다?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하는 말 따라가죠. 이것도 공통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은폐물 법칙이죠. 앞사람이 선이라면 그자가 스스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선의 3자 뒤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전득자는 악의제를 할지라도 보호가 된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통정의 표시할 때 우리 은폐물 법칙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로 가든 통하는 거예요. 앞사람이 선이면 뒷사람은 악이라도 보호가 된다. 앞에 오는 앞사람이 선이 뒤에 숨어있는 전득자는 악이라도 보호가 된다 이런 논리죠. 그 다음에 4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자는 선의로 추진이 되죠. 그래서 항상 제3자의 선의 악에 대한 다툼이 생기면 제3자를 악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제3자가 악이라는 걸 입증해야지 제3자 스스로가 선이라는 걸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의로 추징된다. 좋은 거는 추징되죠. 점유의 추징에서 받고 등기의 추징도 그렇고 일반 거래에서도 선의로 추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의 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상대적 무효 취소니까. 그런데 선의 3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건 관계없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서 보호되는 3자는 선의면 족하지 가실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지 선의 무과실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7번은 그 통정의 표시할 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8번도 제3자에 의한 표의자의 취소의 의사표시 후 그 상대방과 법률행위라는 3자도 포함된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의사표시에서 보호되는 3자는 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선의라면 다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취소 전의 3자도 취소 후의 3자도 선의라면 전부가 보호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것부터 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요 이제 기초 부분 잘 챙겨 놓으시고 요 부분 잘 챙겨 놓으시고 그러니까 항상 정상적 의사표시, 비정상적 의사표시 요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가지 잘 보시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비진이 표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비진이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를 그림을 그리면 요래 되겠죠. 자, 읽으면 어떻게 거꾸로 됐나? 자, 요걸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는 알고 있고 상대방은 모르고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계약은 유효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버리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여기 비진이 의사표시 기본 구조죠. 그죠? 그래서 그 107조 1항을 보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건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했더라도 일단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유효입니다. 상대방이 알았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유효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를 한다 되어 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비진이 표시는 무효가 된다. 그런데 그 무효는 성질이 무슨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니까 누구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하는 말은 공식적으로 붙겠죠. 그죠? 그 다음 내려서 이제 표시를 봅니다.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끊고 비진이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이란 동안을 치고 진에 대한 개념을 봅니다. 진이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비진이는 진이가 아니다 하는 뜻인데 진이가 아닌 걸 알기 위해서는 진이부터 알아야 되겠죠. 진이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진이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꼭 진정으로 원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MBC 이야기죠. MBC 이야기. 평소에 우리가 연습하던 것이 갑이라는 MBC 주주들이 있다. 을이라는 신군부가 있었는데 80년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언론을 장악할 목적으로
MBC 주주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고, 가니까 종일 한 잔 주는데 보니까 뭐 주식 포기각서 돼 있고요. 마지막에 도장 찍으라 돼 있죠. 근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도장을 찍고 싶어 싫죠. 싫지만 주식을 포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신의 사업체라든지 가족들에게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싫지만 포기하자라고 의사를 결정했고, 그 다음에 표시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식이 국가로 기속이 된 거예요.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87년 이후에 민주화 되겠죠. 민주화 되니까 이 주식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갑이 국가를 상대로 이 주식 포기각서 즉 정려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갑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나는 진정으로 주식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국가의 강압에 의해서 주식을 포기했을 뿐이고, 그러한 사실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주식 포기각서는 무효다. 따라서 반환을 해달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하기를 그 말은 이치에 안 맞다. 네가 진정으로 포기할 생각이 없다 할지라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포기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 포기하기로 의사를 결정했지 않냐. 그리고 네 마음속으로 포기하기로 의사를 결정했고, 그리고 표시를 할 때도 결정한 그대로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표시했다면 네 마음과 끝 행동이, 속 마음과 끝 행동이 일치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진의에 의한 포기고,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건 몰랐건 관계없이 그 정리는 뭐다? 유효이기 때문에 반환을 인정한다 안 한다. 반환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걸 판례예요. 여기 진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의는 진정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걸 따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주주들처럼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니까 비진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더라도 결정된 사실을 그대로 표시한 것을 진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꼭 자기가 원해서 행위를 하는 건 아니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싫어도 하기로 결정을 했고 한다라고 했으면 그거는 진정한 의사가 수반된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나 유효하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려가서 계속 읽어보면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해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정리하기로 하고 이래 돼 있죠. 그까지는 무슨 말이에요? 강박에 의해서나마 정리하기로 의사를 결정했고 이런 뜻입니다. 의사를 결정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정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에 따른 표시를 했단 말이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된단 말이죠. 일치가 된다면 내심의 효과사가 결리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비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려계약은 유효고 따라서 반환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판례다 이런 뜻입니다. 그 진위 판례 잘 챙기시고, 그 다음 넘어서 요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법상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그런데 그 밑에 둘째 줄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는데 명백한 농담이라든지 연극배우의 대사라든지 이런 건 의사표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0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진이가 애당초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불이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불이치를 표의자가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유나 동기는 불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현재 요건을 요걸 그대로 읽은 거예요. 요걸 지금 읽었죠, 그죠? 근데 일단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근데 명백한 농담 같은 경우는 의사표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비진이 안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진이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는 친구에게 한심을 사기 위해서 했건, 뭐 국가의 강압적 의사에 의해서 했건, 내지는 뭐 친구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했건, 어떤 것이든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게 요건이에요.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효과는 중요합니다. 원칙,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은 유효다라고 했죠.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 상대방 모르고 있다면 원칙은 유효입니다. 상대방 보호해서. 그게 아까 표시주의 이론이죠. 그 다음에 니은,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때는 언제나 유효이다 됐죠. 선의무과실을 반대로 하면 뭐야? 악이 유과실이죠. 그래서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권리를 지정한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때는 언제나 유효단 말은 상대방이 몰랐고 모르는데 가실이 없다. 그때는 유효다. 그럼 반대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가 돼? 무효가 되죠. 그죠? 무효 반대가 뭐야? 유효죠.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반대가 뭐야? 선이 뭐가 싫죠? 선이 뭐가 싫을 때는 유효.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고의 또는 가실이 있을 때는 무효 이런 뜻입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유효이기 때문에 유효인 을로부터 넘겨받은 제3자는 뭐야? 문제는 그냥 선악불명하고 소유권이 시작하겠죠. 그죠?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예외. 상대방의 표의자의 찐이 아니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즉 악의 또는 가실이 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설법에 보니까 지문 중에 잘 틀리는 지문이죠.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무효이다 이러면 틀립니다. 알았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이러면 맞습니다. 그 두 개를 안 헷갈리도록 조심하고요. 그 다음 니은. 입증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항상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평소에 우리가 연습하던 것이 이거죠.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해가지고 평소에 보던 것이 그림 생각나죠? 그림. 갑이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그림을 한 폭 가지고 있는데 절친한 친구 을이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병문안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을이 앞으로 한 달 살기도 힘들다 그래. 그래서 이제 갑이 병문안 갔더만 을이 하는 말이 갑을 보자마자 내가 평소 때 너희 집에 갔을 때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편하고 좋았는데 나도 죽기 전에 그런 그림을 한번 가져왔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니까 갑이 차마 그걸 외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줄 생각이 없는데 끝으로는 그렇다면 네가 정 원한다면 내가 그림을 그럼 공짜로 줄게. 정리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리의 행동을 가만보니까 갑의 생각이 실제로는 줄 생각이 없는데 끝으로는 주겠다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러한 의사표시 불일치를 실제로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갑지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을은 알아 몰라. 을은 모르고 있는 거야. 속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고 있다면 요 정리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아까 그림대로 유효죠. 그죠? 유효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인도해 주면 을에게로 소유권이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갔어. 그런데 을이 신통하게 병이 나와서 4월 1일 날 퇴원을 합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 그림을 어떻게 했다고? 제3자 병에게 팔은 거예요. 매매를 통해서. 팔고 4월 1일 날 그림을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날 퇴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갑이 병원을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을보험을 했어. 대충 인사하고 한 달 전에 내가 너한테 그림을 주기로 했는데 속으로는 줄 생각이 없었고 근데 네가 하도 원하니까 죽고 나면 찾아올 생각으로 준다 했을 뿐이다. 그 사실을 너도 알았나? 을이 만약에 알았다. 알 수 있었다. 이래 돼버리면 뭐야? 더 이상 다툴 필요도 없죠. 그 정리는 뭐가 돼버려? 무효가 되니까 그림을 돌려도 이러면 될 거예요. 근데 을은 뭐랄까? 나는 몰랐다 이러겠죠. 몰랐다 이래버리면 이 정리 계약이 유효가 되기 때문에 을이 완전한 소유권이 돼버리고 갑은 그림을 대받아갈 수 없는 거야. 그러면 갑이 그림을 대받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을이 계약을 맺을 당시에 알았다 또는 알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될까? 그림을 되찾고 싶은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갑이 입증을 해야 돼. 입증을 해내면 요 정리 계약이 무효가 될 것이고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을 통해서 그림을 되돌아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라하니까 을이 하는 말이 뭐래? 이미 팔고 없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갑이 누구를 찾아갈까? 병을 찾아가겠죠. 가서 또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을의 소유권이 없어졌으니까 그림을 돌려주세요. 하니까 병은 또 뭐래? 나는 매매를 할 당시에 을의 소유권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네요. 이래 놓겠죠. 다 몰랐다 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이 무효는 무슨 무효예요? 입증을 해서 이 정리 계약을 무효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무효는 무슨 무효? 의사표시가 관련된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3자한테는 대항을 해 못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 갑이 다시 병을 상대로 그림을 대받아가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돼?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뭘 입증해야 될까? 병이 매매를 할 당시에 알았다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악이라는 걸 입증을 해내면 그림을 대받아갈 수 있고 입증을 못하면 현재 인도받아서 점유하는 자는 선의로 추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림을 대받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개 알아야 될 것이 제3자는 선의만 하면 보호받지 선의 무과실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무과실은 필요 없다 그랬죠. 무과실은 필요 없습니다. 선의만 되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비진의 의사표시 일반적인 이론이었죠. 요걸 놓고 이제 그림을 보시면 되겠죠. 한 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병은 선의면 보호가 되지만 을은 어때요? 선의이고 동시에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가 된단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을이 몰랐고 모르는데 가실이 없을 때만
보호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3자하고 비진이 의사표시 직접 거래 당사자는 상태가 다릅니다. 비진이 의사표시 직접 당사자는 선의무가 실을 때 보호가 되고 상대방은 비진이 표시 상대방은 선의무가 실을 되고 비진이 의사표시 상대방으로부터 전달한 제3자는 선의기만 하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선의 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받습니다. 근데 선의 3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관계없어요. 여기까지가 비진이 의사표시. 그래서 아까 본 대로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한 자가 진다. 비진이 표시는 표의자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없음을 가실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무효를 할 수 있다 되죠. 그죠? 가실로 알지 못한 경우, 즉 악의 또는 가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때는 무효가 된다. 상대방이 악의 또는 가실이 있으면 무효. 그것도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집니다.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흐름은 뒤에서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적용 제외 범위 되어 있죠. 그건 우리 외운 대로 뭐라고? 공주가 이렇게 외우면 되죠. 자, 이번에 보니까 공, 그 다음에 주는 4번에 있죠. 주식의 인수청약행위. 그 다음에 가족법상행위는 1번에 있죠. 가족법상행위. 공주가, 그 다음에 엄수평행위는 4번에 있죠. 엄수평행위는 3번이 제일 중요하죠. 상대방 없는 단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방 없는입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단독행위도 적용된다 되어 있죠. 그런데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방 없는 단독에는 무엇이 적용되지 않는다? 107조랑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립니다. 107조는 구조가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죠. 그죠? 107조 법조항을 보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러한 불일치를 표의자는 알고 있고 상대방은 모르고 있으면 유효. 이 가지가 뭐예요? 본문이죠. 본문이 원칙조항입니다. 원칙조항.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를 한다. 이게 뭐야? 예외조항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상대방이 있어 없어? 상대방이 없죠. 그죠?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것은 논리상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가 될 수 있다 없다. 무효가 될 수 없고 무효가 될 수 없단 말은 곧 뭐다? 언제나 유효다 하는 말이다. 예? 언제나 유효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도에는 107조랑 단서, 즉 예외가 적용되지 않지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 본문은 다 적용되는 거예요. 본문은 다 적용이 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도이든 없는 단도이든 원칙은 유효다. 그런데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논리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거 잘 챙기시고 3번을 잘 챙기세요. 3번. 그 다음에 넘어가서 20페이지를 보면 대리권 남용에 대한 판례가 나와 있죠. 요 대리권 남용은 옛날에 우리가 저 대리행위 배울 때 배임적 대리 하면서 봤다. 그죠? 요 구조가 비진이 의사표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강 그 사례를 보면, 판례를 보면 갑이라는 신용 협동조합이 있고요. 그 신협의 을이라는 이사장이 있습니다. 이사장이 대리다,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 이사장이 교회 장로입니다. 일요일 교회 갈 때마다 예금 통장을 가져가. 갑의 예금 통장을 가져서 교회 신도들로부터 예탁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갑의 이름으로 예금 통장, 즉 예탁금 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수기식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그리고 이자도 높게 쳐서 줍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이 그 이사장을 믿고 예금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한 사람이, 대리인이 그 예금 받은 돈을 회사 금고로 넣는 것이 아니라 개인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예금 만기일이 됐죠. 신도들이 회사를 상대로 예금을 찾으러 갑니다. 예금 인출을 청구하니까 계좌를 검색해 보니까 계좌 자체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계좌입니다. 그러니까 신협에서는 돈을 못 주겠네요.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병이 갑을 상대로, 회사를 상대로 예금에 대해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그 소송에서 국가가 말하기를, 법원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현재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했죠.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져야 돼. 그래서 갑이 책임을 지라는 것이 원칙이에요. 갑은 돈 한 번 안 먹어도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억울하죠. 그럴 때는 갑이 책임을 지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예탁권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예탁권 계약을 맺는 과정을 가만 보니까 그 구조가 어리 생각을 가만히 봅시다. 어른 진정으로 누구를 위해서 행위라고 했죠?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한 것처럼 꾸미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속과 끝이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어른 알고 있지만 상대방 배은 알아 몰라. 모르고 있으니까 그 계약은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본인이 책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책임지기 싫으면 이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야 돼. 무효로 만든다는 것은 상대방 병이 계약을 맺을 당시에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 되겠죠. 입증을 해버리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될 것이고 무효가 되면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다. 그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누가 져야 돼? 본인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걸 입증을 하면 우리 민법 107조 그림이 107조하고 똑같죠. 그죠? 비진여사부조 똑같은 거야. 그래서 107조랑 단서를 유추적용해서 책임을 면책시켜 주겠다. 이게 우리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 이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은 대리권 범위를 벗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시내부 이사장이 제3자로부터 예탁권 계약을 맺는 것은 대표이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거예요. 범위 내의 행위를 했는데 그 행사의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겉으로는 본인을 위해서 행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대리인 자기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한 이것을 대리권 남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범위를 벗어나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했는데 행사의 목적이 권리를 행사하는 대리권을 행사하는 목적이 잘못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남용의 의미예요. 넘어가 버리면 월권 행위가 되겠죠. 그죠? 월권 때려야 돼요. 그래서 이 대리권 남용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본인을 배신한 거죠. 따라서 이걸 다른 말로 배임적 대리행위다라고도 합니다. 그게 대리권 남용이고 이 그림이 요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속과 끝이 다른 행위를 하고 있죠.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겉으로는 본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끝과 속이 다른 행위가 요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대리인 스스로는 알고 있고 상대방이 모르고 있으면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 이런 식입니다. 여기 대리권 남용이고 입증 책임은 본인이 진다. 이 본인을 면책시키기 위해서 법에 규정이 없지만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자, 읽어보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위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여기까지가 뭐야? 대리권 남용이란 말이죠. 그 대리권 남용이란 것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107조랑 단서를 유추적용해서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서 성립될 수 없다고 봐야 하고 즉 무효가 된단 말이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런데 입증을 누가 해야 될까? 면책을 하고자 하는 본인 스스로가 그걸 입증을 해야 돼. 입증하면 면책을 시켜준다. 입증을 못하면 대리권 남용의 행위에 대해서도 즉 개인 용도로 한 행위에 대해서도 본인 이름을 행위를 했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 내려서 사직서 제출 판례가 쭉 나오죠. 그죠? 그 1번 판례는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행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비진여사표시는 공무원 즉 공포수행위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아까 공주가 적용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행위는 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까만 글씨 잘 보시고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 실제로는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표시를 했고 그것이 사직서가 수료되었다면 요거는 상대방이 알았건 몰랐건 인명권자가 알았건 몰랐건 관계없이 요거는 언제나 유효입니다. 그래서 공포상 법률행위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언제나 유효다. 그 이제 1번 판례가 공직자 그것도 뭐 전두환 노태우 때 이야기죠. 그 다음에 2번은 사립대학교 조교수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공법관계다 사법관계다. 사법관계죠. 그런데 국공립대학교 조교수 이렇게 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건 공법관계이기 때문에 국공립대학교 조교수가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 사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라고 사직서를 제출했죠. 그리고 그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교수진은 알고 있고 그리고 인명권자가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알았거나 알 수 있다 할지라도 국공립대학교의 교과서의 사익세 제출 행위는 공표상 행위이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유예해요. 그런데 사립대학교 교과서 1이 되죠. 그거는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고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했고 그 사실을 교수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임명권자가 모르고 있다면 그 사익세 제출행위 유효입니다. 그런데 임명권자가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만둘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든지 알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그 사익세 제출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립대학교 교과서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보니까 학교 법인의 이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근데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발생한다 되어 있죠. 유효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도 마찬가지 3번에 근로자가 사익세를 제출했죠. 이것도 역시 비진의 의사표시가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사익세를 제출하고 이를 받아들여서 퇴직 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행식을 취함으로써 퇴직 전후에 걸쳐서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진이 아니면 알고 있었다고 상대방이 진이 아니면 알고 있었다고 보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 이야기인데 갑이라는 회사에 을이라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5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사를 하고 나서 5년쯤 되니까 사장이 근로자를 보고 사직서를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행태를 보니까 근로자는 진정으로 그만둘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끝으로 보기에는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러한 의사표시 불일치를 근로자 자신은 알고 있어. 그런데 회사도 알아요? 몰라요? 회사가 지금 사익세를 내라고 해서 낸 거죠. 회사도 근로자가 그만둘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익세 제출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죠.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왜 벌어졌을까? 제출하고 나서 그 다음날 출근하니까 회사가 뭐랍니까? 네 어저께 그만둔다는데 왜 왔냐? 집에 가라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는 이건 아닌데 이거다 말이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에서 근로자가 뭘 입증해야 됩니까? 내가 진정으로 그만둘 생각이 없다는 것을 사장도 알았다. 알 수 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을 해내면 그것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퇴직 처리는 효력이 없고 계속 근로를 한 걸로 인정하고 복직이 된다. 이런 논리예요. 입증 책임은 근로자가 져야 됩니다. 표의자가. 그걸 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명의대여 판례가 쭉 나오죠. 그죠? 이것이 한 3개, 4개 정도 있는데 뒤에 페이지까지 해서 그거는 놓으면 한 개만 잘 보시면 돼. 양해하에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크게 볼 건 없고. 그것이 어디냐면 4번 판례입니다. 4번 판례. 그래서 1번, 2번, 3번하고 4번 판례하고 차이점입니다. 자, 1번, 2번, 3번은 이런 겁니다. 명의대여 판례인데 양해란 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효력이 달라집니다. 갑이라는 사립학교 재단이 있습니다. 사립학교 재단이 있고 을이라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있는데 재단 측에서 병이라는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갑니다. 은행에서 하는 말이 사립학교 재단법상 대출 한도를 초과해서 학교 재단 이름으로는 돈을 못 빌려드립니다.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재단 이사장이 근로자 교직원을 불렀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당신 이름으로 돈 좀 빌리십시다. 이래 된 거야. 그런데 교직원 입장에서는 명의를 빌려주기 싫은 거예요. 근데 안 빌려주면 어떻게? 해고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교직원도 하는 수 없이 마음속으로 뭐라 결정했다. 싫지만 빌려주기로 결정을 했고 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표시를 했고 그리고 은행과 을 이름으로 을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갑이 사용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갑이 돈을 못 갚은 거야. 그러니까 은행에서 을 보고 돈 갚아라 하니까 을이 그제서 하는 말이 나는 진정으로 명의를 빌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서 하도 강요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빌려준다 했을 뿐이고 그 사실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은행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 따라서 나는 대출금을 지급을 못하겠네요. 하니까 법원에서 말했다고.
아까 MBC하고 똑같죠, 그죠? 진정으로 원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해서 빌려주기로 의사를 결정했고, 그리고 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표시했다면 네가 생각한 것과 표시된 것이 일치되기 때문에 이거는 진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건 몰랐건 관계없이 그 대출 약정은 뭐다? 유효고, 유효이기 때문에 명의자인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직은 요거는 책임져야 돼. 이것이 타인 명의, 대출 한도를 초과해서 타인 명의로 돈을 빌렸을 때 명의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것이 이제 공통 판례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똑같습니다. 전부 다 보면 뭐 여신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제3자 이름으로 돈을 빌렸었다 이런 말 쭉 나오죠. 그죠? 그때는 명의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 세 개는 그러니까 똑같고 전부 다 유효가 되는 판례입니다. 유효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야 돼? 명의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판례를 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기본은 똑같습니다. 동일인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주 채무자가 실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채무에 대해서 제3자를 형식상 주 채무자로 내세우고 그 다음에 줄을 칩니다. 금융기관들을 양해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양해란 말을 동안에 칩니다. 양해를 다른 말로 하면 통정하여 이런 뜻입니다. 서로 짜고서 이런 뜻이에요. 서로 짜고서 제3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 관계 서류를 작성받은 경우에는 이거는 서로 짜고 한 것이고 그 자체가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의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통정의 표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뜻입니다. 그 판례 내용이 이렇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갑을뱅이 이제 절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갑이 이 상호신용금고죠. 상호신용금고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 뱅을 찾아가서 돈을 좀 빌려달라 하니까 뱅이 하는 말이 갑 니는 대출 한도가 초과돼 가지고 네 이름으로는 돈을 못 빌려준다 이래 된 거야. 다른 친구를 한 명 데려오느라. 그래서 을을 데려갔죠. 그래서 갑을뱅 3명이서 만나서 어떻게 합의를 했다고요? 을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돈은 갑이 사용을 하고 변제가 되면 뱅은 갑에게만 변제를 청구하고 을에게는 변제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해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을이 돈을 빌려 쓴 걸로 했는데 실질은 갑이 돈을 빌려 썼고 그리고 서로 짰단 말이죠. 그러한 사실을 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짜고서 거짓으로 을의 이름을 내세웠을 뿐이지 실제로는 갑이 주채무자고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은행도 채권자인 은행도 명목상 주채무자 아닌 실질적인 주채무자 갑에게만 변제를 청구하기로 합의를 봤다면 을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갑이 돈을 못 갚으면 갑한테 가서 받아야지 명의자인 을 보고는 돈을 달라 할 수 없다는 걸 팔아요. 그래서 요거는 비통정의표시로서 그 계약이 뭐예요? 대출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자인 을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 이제 양해하에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양해했단 말이 그런 뜻이야. 서로 짜고서.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항상 양해란 말만 나오면 그냥 무효다 이렇게 따라가는 게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제3자는 행식상의 명의만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실질적인 주채무자 갑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3자 을의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 약정은 금융기관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고 따라서 무효가 된다.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뭐냐면 명의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해서 신탁자가 수탁자와 합의하여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갱료했다 이래 되죠. 그럼 이 가등기는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고 있고 그와 같은 매매 예약이 체결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요거는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통정의 표시로서 볼 수 없다. 그 내용은 뭐냐면 명의신탁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인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한 필지를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있고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떤 사정에 의해서 친구 을에게 명의신탁을 합니다. 신탁을 하는 사람은 신탁자, 신탁을 받은 사람은 수탁자가 되겠죠. 그런데 신탁자가 수탁자를 믿을 수가 없는 게예요. 3월 1일 날 친구 명의로
등기를 넘겨주는데 만약에 을이 배신을 해가지고 제3자 병에게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 매매를 해버리면 요 병은 이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샀건 알고 샀건 관계없이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해버리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거꾸로 이해하면 신탁자는 소유권을 뺏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신탁은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을이 배신을 해버리면 갑은 소유권을 그냥 뺏겨요. 그러니까 법의 취지가 맹신을 할 때는 항상 소유권을 뺏기를 각오를 하고 하려면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험부담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을을 믿을 수 없으니까 맹신탁을 하면서 3월 1일 날 거기다 뭘 붙여버렸다고? 갑의 이름으로 가등기를 붙였는데 가등기 원인을 보니까 매매 예약을 한 것으로 돼 있어. 근데 실제로 매매 예약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매매 예약을 한 적이 없는데 매매 예약을 한 것처럼 꾸미고서 가등기를 붙였다면 이 가등기를 통지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가등기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여기 지금 문제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통지허위표시로서 보지 않겠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요 가등기는 무효가 아니고 뭐라고? 유효로 본다는 뜻입니다. 유효. 그래서 임의로 처분할 것을 대비해서 가등기를 갱료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매매 예약이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신탁자와 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통정허위표시는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갑과 을의 그 가등기 행태가 둘 다 이유는 어찌됐든 가등기를 할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가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리고 가등기를 붙이기 때문에 요거는 진위가 수반된 가등기이기 때문에 통정허위표시가 아니고 따라서 그 가등기는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유효이기 때문에 을이 배신해서 병에게 팔아버렸죠. 팔아버리고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면 병은 선악불명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하는데 병이 취득한 소유권에 뭐가 붙어가요? 갑 이름의 가등기가 붙어가죠. 붙어서 가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갑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청구하면 요 병의 등기는 어떻게 된다? 직권으로 말소되고 갑이 소유권을 다시 되받아 올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등기는 무효가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판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통정허위표시. 이 통정허위표시는 양이 좀 상당히 많다 그죠? (15분) 남았나? 통정허위표시도 한번 볼까요? 통정허위표시는 문제가 나올 때 항상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런 말이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하는 말이 들어가면 그건 통정허위표시다 이렇게 보면 간단할 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A로부터 돈 1억을 빌리고 3월 20일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갑에게는 2억짜리 토지는 한 필지인데 현금은 없어. 그럼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 땅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근데 갑은 정상, 비정상. 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돈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땅은 팔기 싫고 그렇다고 해서 안 팔고 있으면 A가 돈을 못 갚으면 강제집행해서 이 땅을 뺏어갈 것 같죠. 그러니까 땅도 뺏기기 싫고 그래서 자기 친구 을하고 3월 1일 날 실제로는 매매를 안 했는데 겉으로는 매매한 것처럼 꾸미고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넘겨줘 버렸습니다. 근데 그 매매를 가만 보니까 진짜 매매, 가짜 매매, 가짜 매매죠. 근데 그 구조를 보니까 둘 다 사고 팔 생각이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매매 계약서도 작성하고 매매 등기도 넘겨줬죠. 그죠? 표시는 등기한 걸, 매매한 걸 좀 돼 있죠. 그런 의사 표시 브릿지를 갑만 알고 있어, 을도 알고 있어. 서로 짜고 있으니까 둘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통정허위표시 그림이죠. 그래서 이 가장매매가 가장 대표적인 통정허위표시입니다. 그럼 이 통정허위표시는 처음부터 뭐가 된다 했죠? 아까 무효가 된다 했죠. 그 무효는 무슨 무효야?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공식이고요. 따라서 무효인 계약에 의해서 넘어간 이 등기도 뭐가 될까? 무효가 되니까 등기는 을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갑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은 언제든지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땅을 되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통정허위표시 무효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는다.
아까 우리 배운 대로 선량한 풍수에 어긋나는 무효는 뭐야? 궁사, 정윤이 이렇게 해야죠. 거기에 통정의 표시는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효지 반사회적인 무효가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를 넘겨주더라도 이거는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다.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갑은 언제든지 을을 상대로 등기를 말소하고 땅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된 것을 계열해서 갑에게 돌려줘야 될 토지를 자기 땅인 것처럼 4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제3자 병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줬는데 매매할 당시에 제3자 병이 이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샀을 수도 있고 알고 샀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갑이 을을 찾아서 이제 땅을 돌려달라 하니까 을이 미안하지만 팔고 없다 이래 되겠죠. 그러면 갑이 다시 누구를 찾아가? 병을 찾아가죠. 가서 뭐라 할까요? 우리 친구 명의 등기가 사실은 무효 등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이 없으니까 무효 등기를 믿고서 니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돌려도 하니까 병이 하는 말이 나는 모르고 샀으니까 못 돌려주겠습니다라고 버틴 거야. 그러면 갑이 주장하는 등기 공신력과 병이 주장하는 선의, 병이 선의를 주장한다는 것이 거래 안전입니다. 갑은 공신력을 주장하면서 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병은 거래 안전을 주장하면서 못 돌려주겠다고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민법 체계상 공신력보다 더 높은 정도의 보호제도가 뭐야? 거래 안전입니다. 그래서 공식 논리에 의하면 이 사람은 보호가 안 돼야 되겠지만 거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선의 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병은 보호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보호가 된다는 말은 갑은 병으로부터 땅을 찾아갈 수 없죠. 그럼 갑이 뭘 해야 될까? 땅을 굳이 찾아가고 싶으면 병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에서 갑이 지금 누구예요? 무효를 주장한 자죠.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병이 악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 입증을 해내면 땅을 찾아갈 수 있고 입증을 못하면 선의 3자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말이 통정의 표시 무효는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병이 다시 정에게 땅을 또 팔았습니다. 이 정을 우리가 전득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 전득자도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3자이기 때문에 선이라면 당연히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악일 때가 지금 문제예요. 악일 때도 보호가 될 거냐 하는 건데 앞사람 병이 선이더라. 전자인 병이 선일 때는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무슨 법칙을 했죠 저번에? 은폐물 법칙이다 이렇게 연습했다 그죠? 은폐물 법칙. 은폐가 무슨 말이에요? 날아오는 총알을 바위 뒤에 숨어서 피한다라고 연습했죠. 그 이제 과정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갑이 토지를 반환받기 위해서 병을 상대로 무효 주장하고 있죠. 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화살에다 비유를 한다면 병이 선이라는 것은 그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병이 악이라는 것은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없기 때문에 보호가 안 되고 화살을 맞아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정도 마찬가지지. 선이라면 앞사람 병이 선이든 악이든 따질 필요가 없어. 갑이 날리는 무효의 화살이 병을 통과해서 정한테로 날아오더라도 자기 스스로 방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악인은 방패를 안 가지고 있죠. 그러면 갑이 날리는 무효 화살이 병을 통과해서 정에게로 날아왔을 때 방패가 없으니까 보호가 안 돼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앞사람 병이 선이더란 말이야. 그 말은 병이 방패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사람 병이 방패를 가지고 막아주니까 그 뒤에 있는 정은 악이라 할지라도 병의 등 뒤에 숨어서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이걸 말한다? 은폐물 법칙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게 은폐물 법칙이야. 그래서 선의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악이라도 보호가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A를 보호하는 방법을 봅시다. A가 채권자죠. 그죠? 갑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니까. 채권자가 3월 20일 날 변제 날짜 되고 돈 받으러 갔습니다. 갔더만 지금 이제 채무자 갑은 재산을 다 빼돌려 놓고 도리어 A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돈 달라 하니까 하는 말이 알아서 해라 이라고 뭐 배째라 그러면 이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지금 황당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법원에 가서 갑의 재산 맹시 명령을 받아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뒤집어 보니까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등기는 넘어왔는데 갑의 계좌를 암만 검색을 해봐도 매매 대금 2억이 들어온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A는 어떤 의심이 들죠? 요놈 둘이서 짜고서 빼돌리구나 라고 의심이 들죠. 그럴 경우에는 내가 A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을맹이 등기를 갑에게로 돌려놔야 강제집행해서 돈을 받아야겠죠. 그 돌려놓는 절차가 뭐야?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그래서 A는 그 등기를 돌려놓기 위한 방편으로서 요 가장매매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지소권인데 무슨 자격으로 취소하죠? 채권자의 자격으로 취소한다라고 해서 그걸 이름 붙이기를 채권자 취소권이다라고 붙였는데 일반적인 취소가 차이점이 뭐냐면 일반적인 취소는 계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맺은 계약을 깨는 거기 때문에 말로 하든 글로 하든 소송을 하든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취소 요건만 갖춰지면. 그런데 이 채권자 취소권은 남이 맺은 계약을 제3자가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계약을 함부로 깨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다라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소송 과정에서 소를 제기한 A가 갑과 을 사이 가장매매 계약이 사회행위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럼 사회행위가 무슨 말이에요? 사회행위라는 것은 사가 뭐예요? 속인다는 뜻이죠. 해는 무슨 말이에요? 해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A가 그 소송에서 주장하기를 A는 원고가 되고 이제 각과 을이 피고가 됐죠. 공동피고가 된 거예요. 공동피고를 상대로 증거를 주장하기를 판사님 요 각과 을이 나를 해칠 목적으로 거짓으로 매매계약을 맺고 땅을 빼돌렸습니다 하는 것을 A가 입증을 해야 돼. 그래서 입증을 해내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가장매매계약이 취소가 되고 취소가 되면 을맹이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면서 가백으로 등기가 되돌아오겠죠. 되돌아오면 A가 어떻게 한다? 거기다가 강제 입행해서 경매를 넣은 다음에 돈을 받아간다. 이런 논리죠. 그죠? 여기까지가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아까 우리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대위권을 받죠. 제1 매수인이 제2매도인을 대위해서 이중매매 매수인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 대위권이고 이거는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보다시피 통정의표시는 계약이 무효죠. 무효인 계약을 취소한다는 말은 안 맞습니다. 그죠? 취소란 것은 일단 유효한 계약을 깨는 것이 취소인데 이거는 애당초부터 계약이 무효인데 취소하고 말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논리 안 맞지만 우리 판례는 채권자 취소 소송을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여기까지가 통정의표시 기본적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시험에서는 그 의사표시 부분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이 통정의표시 부분입니다. 이거 잘 보시고 여기까지를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한번 볼까요? 108조로 보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런데 그 무효는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니까 반드시 무슨 말에 따라가요?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말에 따라가겠죠. 그 다음에 의는 보시고 그 구별 개념에 보니까 은닉행위란 말이 있죠. 이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은닉은 무슨 말이야? 숨긴다 이런 뜻이죠. 이 은닉행위를 통정 허위 표시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갑이라는 아버지가 있는데 좋은 토지 한 필지를 을이라는 아들한테 정리를 하고 싶어. 공짜로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기로 의사를 결정하고 정리받을래라고 청약을 하니까 자식도 정리받기로 의사를 결정하고 정리받겠습니다라고 표시했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정리계약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합의가 된 거예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죠. 그런데 정리를 원인으로 등기를 넘겨주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나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3월 1일 날 실제로는 매매를 했다 안 했다? 실제로는 매매를 안 했는데 매매한 것처럼 꾸미고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매매를 보니까 진짜 가짜, 이건 가장매매죠. 그죠? 그리고 그림을 보니까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아버지도 매매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자식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장매매는 통지허위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 정리는 뭐예요?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니까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읽으면 어떻게 돼? 그림을 읽으면 정리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렇게 읽으면 되겠다. 숨기고가 뭐야? 은닉이죠. 정리라는 사실을 숨기고 매매를 가장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였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이때 외부적으로 드러난 가장매매 계약은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지만 진정으로 의도하고 있는 숨은 요 정리행위는 계약이 유효입니다. 그렇다면 을 명의로 넘어간 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실제로는 정리인데 등기 원인을 매매를 해서 넘어왔죠. 하더라도 이 등기는 뭐가 된다? 유효입니다. 왜 유효를 보냐 하면 저번에 등기법 배울 때 우리나라 등기는 절차 과정을 묻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알맹이 있고 껍데기 있으면 유효되겠죠. 그러니까 을 명의로 등기 행식이라는 껍데기가 갖춰졌고 을이 실제로 아버지로부터 정리를 받은 실질적인 권리를 취득한 근거도 있으니까 이거는 껍데기도 있고 알맹이도 있으니까 이 등기는 유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각이 되더라도 세금만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을 명의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말소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봐도 좋고, 또 아까 우리가 저 단속 규정, 효력 규정 볼 때 이렇게 봤다, 그죠? 세금에 대한 법률은 전부 다 뭐라? 단속법규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이것도 뭐야? 양도소득세라든지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증여세,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죠. 하더라도 이거는 세법이라는 단속 규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행위 자체에는 효력을 줍니다. 단지 처벌을 받을지라도, 그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제 취득했다는 뜻이에요. 유효니까.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다시 4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제3자 병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줬어. 그러면 을이 완전한 소유자니까 완전한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은 병은 선의 악의를 따질 필요가 없이 언제나 뭡니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병은 완벽한 소유자니까 이 병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갑도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을도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를 해보면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인데 비해서 은닉행위는 뭐다? 유효입니다. 통정허위 표시를 한 등기는 무효인데 비해서 은닉행위를 이유로 한 등기는 유효입니다. 통정허위 표시의 3자는 선의 악의에 따라서 보호 여부가 달라지지만 은닉행위를 원인으로 한 계약에서의 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언제나 보호가 됩니다. 그 점에서 이 통정허위 표시와 은닉행위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거 잘 챙기시고. 그래서 그 은닉행위에 대해서 그때 판례 사례가 나와 있죠. 그래서 갑은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정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 문제를 염려하여 갑과 을은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전 넘기를 하였다. 그런데 그 뒤 을은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넘기를 하였다. 갑의 병의 법률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금 요 그림을 그대로 지금 찍어 놓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1, 2, 3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서 그 신탁행위는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맹신탁은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에서 볼 거니까, 맹신탁은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수탁자에게 맹신탁을 했는데 수탁자가 배신해서 제3자 병에게 팔아버렸죠. 그러면 수탁자로부터 넘겨받은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그거는 병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갑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지위다 이랬죠. 그래서 맹신탁 할 때는 항상 뺏길 각오를 하고 해라. 안 그러면 맹신탁 하지 마라 이런 뜻에서 그냥 팔아버리면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언제나 소유권을 뺏긴다 말이야. 맹신탁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 불문하고 3자가 보호된단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효과 부분은 아까 당사자 사이에 효력돼 있죠.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 당사자 사이의 가장매매 계약은 통정허위 표시로서 언제나 무효입니다. 언제나 무효 줄치고. 따라서 무효란 말이 나오면 딱 따라 놓는 것이 뭐예요? 재건 채무 없으니까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밑에 줄을 쳐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적용되지 않으며까지 줄치고, 따라서 주고받은 것은 공사정륜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또 채권자 지속권의 요건을 구별할 때는 채권자 지속권도 행사할 수 있다. 거기다 줄치고, 채권자 지속권도 논리에 어긋나지만 인정을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자에 대한 효력, 허위표시 무효가지고 선의 3자에 대하지 못한다. 됐죠? 그리고 가실 유무는 불문합니다. 이거는 선의만 되면 보호가 되지 무과실이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선의 3자로부터 전득한 제3자 병이죠. 그죠? 정이죠. 그죠? 정은 전득 시에 주로 악의일지라도 선의 3자의 권리를 승계받음으로 권리를 취득한다. 은편을 보여주게 되죠. 그것도 챙기시고. 악의자라도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선의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선의 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가 선의다 악이다 다툼이 생겨 입증 책임이 누가 집니까? 아까 무효를 주장한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했죠. 그것도 챙기시고. 그 다음에 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철회한다는 것은 가정매매를 철회하고 갑은 언제든지 을을 상대로 등기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할 수 있지만 선의 3자가 나타나버리면 그게 돼 안 돼. 선의 3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비협하고 그 밑에 표는 지금 안 봐도 관계없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조금씩 보시면 되고, 그건 최근에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나오더라도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풀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끼는 게 좋을 거예요. 한 개 한 개 보면 한 5분 정도 걸리는 문제니까. 그리고 문제 풀 때 문제가 나오면 그때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 판례 정리되어 있는데,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생긴 가압류 채권자, 선이라면
뭐 보호가 되니까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적용 제외 범위. 아까 말한 대로 공주가를 그대로 이으면 되겠죠. 3분의 공법행위. 그 다음에 가족법상행위. 그 다음에 단독행위 돼 있는데, 이거는 공가단합 이렇게 알았다. 그죠? 공가단합. 적용 제외 범위 옆에다 공가단합. 공이 뭐예요? 여러분 전에 우리가 암기할 때 통정의 표시는 이렇게 봤죠. 공가 단합 이렇게 했다. 그죠? 공법행위, 가족법상행위.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법행위는 사법상 법률관계인 통정의 표시가 적용되지 않은 건 당연하고,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별도의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통정의 표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으면 언제나 무효죠. 그럼 요 두 개는 무슨 지지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상대방 없는 단독에는 상대방이 없으므로 통정 자체가 안 되는 거야.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이 있어야 뭐 서로 짜고 행위를 할 건데, 그죠? 상대방이 없으니까 적용이 안 되고, 합동행위도 뭐예요? 상대방이 없죠, 그죠? 합동행위는 그림이 이렇죠?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여러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마주보는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정 자체가 안 되죠. 계약은 의사표시가 여러 되죠, 그죠? 서로가 마주보고 반대 방향에서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 서로 짤 수가 있지만, 합동행위는 상대방이 없으니까 통정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가단합은 통정의 표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사례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정도 보겠습니다. 그 판례 사례는 뭐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을은 통정의 표시를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을에게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그 후 갑이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병 명의로 이전 등기를 갱료했으나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고, 을이 다시 그 본등기에 기하여 선의 정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갱료하였다 이렇게 되죠. 그죠? 문제가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그림만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은 통정의 표시를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을에게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한번 끊어주고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한 필지가 있는데 뭐 A한테 돈 빌린 것이 있는데 갖기가 싫겠죠. 아까와 똑같다. 이제 강제집행을 멘탈할 목적으로 2억짜리 토지에 대해서 3월 1일 날 실제로 매매를 안 했는데 매매한 것처럼 꾸미고 친구 명의로 3월 1일 날 가등기를 넘겨줬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을의 가등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후 갑이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병 명의로 이전 등기를 갱료했으나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병의 소유권 등기가 말소되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3월 1일 날 가등기를 붙인 뒤에 이 가등기 붙은 땅을 가령 뭐 3월 한 15일경에 다시 매매를 통해서 제3자 병에게 팔고 3월 15일 날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등기를 넘겨주면 병은 일단은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을 하죠. 그런데 병의 등기에는 뭐가 붙어 따라가? 을의 가등기가 혹시라도 붙은 채로 따라가겠죠. 그죠? 따라갔는데 그 뒤에 을이 4월 1일 날 본등기 청구를 하면 이 가등기가 순위 보존의 역할을 하죠. 3월 1일자 순위를 보존하고 있다가 을의 본등기를 넘겨주니까 이 3월 15일자 본등기는 순위에 밀려가지고 법원에 의해서 직권으로 말소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직권 말소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런 거예요. 직권 말소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을이 다시 본등기에 기하여 선의인 정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갱료하였다. 그리고 을이 4월 1일 날 본등기를 취득했고 그 본등기에 기해서 이 본등기에 기해서 정에게 5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팔고 5월 1일 날 본등기를 넘겨줬고 소유권 등기가 지금 정에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요리 된 상태에서 갑을 병정의 법률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 지금 문제인데 이 가등기는 통정의 표시를 난 가등기니까 유효다 무효다? 무효인 가등기입니다. 실제로 매매를 보면 실제로 매매를 안 했는데 매매한 것처럼 좀 짜고 산 거죠. 그래서 이 가등기는 무효인 가등기야. 그러니까 무효인 그러니까 병명의 등기에 가등기가 붙어 있다면 이 가등기는 무효 등기니까 병은 실제로는 깨끗한 등기를 받았다, 혹부던 등기를 받았다. 깨끗한 등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청구하니까 직권 말소가 됐는데 이 직권 말소도 실제로 뭐라? 무효예요. 무효인 가등기에서 직권 말소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병이 그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무효인 본등기에 의해서 정액으로 다시 본등기에 넘어와 버렸는데 이 정의 선이더라 이게요. 그럼 이거는 뭐가 돼? 통정 허위 표시 경우로서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되니까 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아니냐. 여기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선의 제3자 정도 보호를 해야 되고 이 직권 말소가 무효라면 진정한 소유자 병도 소유권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때 병을 보호할 건지 정을 보호할 건지 여기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소유자를 두 명을 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누구를 보호를 할 거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1번 을맹의로 가등기와 그에 의한 본등기는 각각 을 사이 통정의 표시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원인 무효의 등기다. 그러니까 을맹의의 가등기도 무효. 그 다음에 등기는 다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병맹의로 소유권 있는 등기는 잘못 말소된 것이므로 병은 말소 등기로 인하여 A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되죠. 병맹의 등기는 직권 말소가 되었지만 요거는 무효인 가등기에 의해서 말소된 등기니까 역시 직권 말소 자체가 무효고 여전히 소유권은 병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은 선인 정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왜? 통정의 표시에서 3자는 선이라면 보호가 되어야 되니까 따라서 정에 대한 관계에서는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한 걸로 봅니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실제로는 통정의 표시지만 선인이 정에게 대항을 못한다는 것은 정의 입장에서는 이 계약이 유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유효니까 이게 이제 보호가 된다 이런 논리죠. 그죠? 정의 입장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에게는. 그 다음에 4번 만일 정의 무에게 다시 처분한 경우에는 무가 악이더라도 무는 갑은 무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거는 뭐야? 은편 법칙이죠. 선인 제3자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제3자는 악이라도 보호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5번 병은 선인 정에게 을의 가등기 및 본등기 원인이 된 의사표시가 허위 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정의 권리 취득을 부정할 수 없다. 그 말은 통정의 표시는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정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정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판례는 병은 선인 정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은 직권 말소가 무효가 돼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병과 선의로서 보호대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정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판례는 병보다는 누구를 더 보호해 준다? 거래 안전을 위해서 정을 더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병은 소유자지만 정에게는 소유권을 주지 못합니다. 선의 3자 보호제도 때문에. 그러니까 병은 소유권을 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병이 소유자죠. 그런데 선의 정이 나타나 버리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못하니까 이 병은 다시 갑을 상대로 뭘 할 수밖에 없다? 이중매매 법리에 따라서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손해배상.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보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판례 조금 복잡죠. 잘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그 착오를 볼 건데 요약집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꼼꼼히 읽으셔야 돼. 한자도 빼지 말고 꼼꼼히 반복적으로 읽으시면 개념을 잡히기가 좋을 거예요. 잡기가 좋을 테니까. 그리고 요약집에 거의 빠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례든 이론이든 기본적인 게 압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쭉 따라서 충실히 따라오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